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몇 년 전에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영화가 나왔었죠. 물론 바이러스에 관한 영화는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는 바로 한국 영화 감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영화 속에 나올 법한 바이러스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법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뚜렷한 예방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공포를 주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세계는 인구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세계화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방역 당국도 나름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대비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막연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애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한 대학에서 열릴 예정인 한 국제 세미나가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아프리카 대표가 참석하게 돼 있어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된 인종적 지역적 편견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정부에 보다 확실한 대책만 있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언제 우리 곁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자, 8월 4일, 오늘이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죠. 주말부터 걱정했던 12호 태풍 나크리는 다행히 소문을 뒀지만 지금 슈퍼 태풍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중요한 또 이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저런 얘기해보죠. 오늘도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참 임무를 네. 다 하시고, 이 참 전국적인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약 올리시는 거죠? 아니요. 오늘 카피는 뭔가요? 네,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진짜로요? 진짜 지금 이게 참.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금 지구촌 어디에 있든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아주 급속하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그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우리 최영일 선생님은 뉴스 보는 눈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저랑 아주 비슷한 시각을 매번 갖고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야, 에볼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에볼라가요, 이 76년 콩고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요. 예.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감염성 출혈열입니다. 출혈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호흡기로는 감염되지 않고 체액과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 전염성이 덜하다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이 변종이 등장한다면 호흡기 전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속도인데요. 잠복기가 4, 5일, 그리고 발병하면 8에서 9일 내에 치사율이 낮게는 25%에서 높게는 90%라고 하는데요.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는 거의 치사율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쓰는 의료진의 경우에도 100명 중에 6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현존하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병원체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서 중간 증상은 이 피부에 화상과 같은 증상이 물집이 생겼다가 그렇죠? 나타나고. 또는 감기와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네, 유행성 출혈열이기 때문에
온갖 그 뭐 눈, 네네. 코, 입 이런 구멍에서 다 피가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근데 엊그제 뉴스 보면은 미국의 에볼라에 감염된 자국 의사가 치료차 본국에 이송되자마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던데. 이거 아주 바로 그제 아주 속보처럼 전해졌던 뉴스인데요. 미국 얘기지만 서아프리카 에볼라 출현 국가가 예. 처음에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렇게 세 나라였습니다. 이 중에 라이베리아에 의료봉사를 갔다가 에볼라에 감염된 예. 미국인 의사 켄트 브래틀리 얘기인데요. 예. 조지아 군비행장을 거쳐서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당국은 철저히 격리되었고 안전하다 하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반구에 상륙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헬기로 이송 장면을 계속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여론이 이제 술렁술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다른 감염자인 선교사 낸시 라이트볼이라고 하는 여성도 조만간 라이베리아에서 또 에모리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 환자를 국내에 들여오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밝혀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 덕성여대가 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부터 떠 있었는데 말이죠. 저희 뭔가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해보니 덕성여대에서 오늘부터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라는 아주 긴 이름의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 이게 학교 자체 행사가 아니라 유엔 여성기구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예. 전 세계 32개국에서 대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중 에볼라와 관계된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 나이지리아, 알제리, 루안다, 가나 이 아프리카 11개국에서 35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알려져서 급속히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다음 포털 사이트 아고라에 누리꾼 신시아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분이 아프리카 학생 초청을 막거나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만 명이 훨씬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학교 측은 그래서 나이지리아 학생 3명의 초청은 철회했다. 그랬는데 나이지리아 학생들은 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콩고 알제리 학생 4명은 이제 비자나 여권 문제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28명 중에 일부는 들어왔고 나머지도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늘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국이 빨리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괜한 인종차별 논란으로 맞습니다. 구설로 번질까봐 또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참고적으로 공기 감염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공기 감염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고요. 체액이나 혈액이죠. 현재까지. 예.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우리가 물론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너무 인종차별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이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자세, 노력 이런 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국내에서는 28사단 윤일병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는 지금 이 두 남성이 이제 살해된 여성 체포됐잖아요. 또 그다음에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그 이후 이어지는 병사들의 자살 사건, 또는 이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젊은 생명들, 또 일반적인 우리 인명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바이러스보다 심리적인 바이러스가 더 문제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 듣고서 마무리할까요? 어떤 음악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오늘은 러브 바이러스라고요. 예. 나쁜 바이러스 말고 좋은 바이러스가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롤러코스터가 부르죠? 러브 바이러스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일이었었죠. 상임고문단과 중진 의원들과 연이어서 간담회를 갖고서 이 비대위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로들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노갑, 정동영, 김원기 상임고문 이런 분들하고 회의도 가지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 고문들이 판단하는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를 보는 시각이 질 수 없는 선거에 졌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 심지어는 이게 국가냐라고까지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 인사에 있어서의 난맥상, 또 이 정권의 불통, 이런 것들이 대단히 국민들 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 패인은 아마 가깝게는 공천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짐작하시다시피 동작을에다가 광주에서 출마했던 기동민 부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심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권은희 씨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투표율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잘 짐작이 가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쪽에 순수하게 저번에 출마했던 정동영 대통령 후보라든가 광주에는 천정배 의원 같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심는 것이, 그러면 근데 정동영 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김문수 도지사라든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주저했었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천 잘못 실패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거 이슈 내지는 당의 방향 같은 것이요. 잘못된 건 잘못되지만 또 국민들은 민생을 잘 챙기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정쟁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세월호 심판론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이 정당은 국민들의 민생은 덜 챙기지 않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거기다 또 정권 심판론 같은 거는 지금 조금 맞지 않는, 그래서 당 대표까지도 조심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내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정권 심판하자고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우리한테 큰 도움 준 건 사실이나 그가 펼치고자 했던 새정치가 뭐냐, 새정치가 나타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나타났고요. 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언론 환경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너무 소위 조중동을 포함해서 종편 이런데 저희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또는 또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대처했어야 되고, 거기다가 국민 전체가 좀 약간 더 보수화하는 거에 대한 대처가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지금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네.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텐데, 네. 이 공천 잘못이 원인이다. 근데 공천 잘못, 예를 들면은 정동영 전 의원이 동작을에 나갔더라면, 천정배 전 장관이 예를 들면 광주 광산을에 나갔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셨는데. 좀 낫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이분들을 배제했을까요? 이 배제한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을 추천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근데 이걸 여기저기를
아마 혹시 계파의 부탁 같은 거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지워버릴 수가 없고요. 예. 또 하나는 도리어 이 정동영, 천정배 우리 당에서는 필요한 인물인데 여기도 벌써 좀 지나간 인물로 생각하고 취급을 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우리 당이 좀 노장청에서의 장노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를 그런 취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계파 간의 이득이라는 것은 결국 대권 구도와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물론이겠죠. 물론이고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파라는 것 자체가 같은 목표 지향, 같은 정책 비전 지향, 같은 인물을 지지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목표 지향이나 정책 비전 지향 같은 거에서는 네. 자연스러웁니다만 인물 중심으로의 계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당에서 조금 그런 것이 좀 있고 그와 또 관계도 없는 무슨 친노니 486이니 이런 계파라고 명해지는 그런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당에 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진과 조금 그 원로들과 또 신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그죠? 잘 아시다시피 20대 30대 유권자가 58%까지 달하는 게 지금이 38로 이번에 내가 앉았습니다. 20%가 앉았고 50대 60대가 23%의 유권자였는데 그것이 42로 됐거든요. 예. 다음 선거에는 58%는 20, 30대가 35로 내려앉고요. 그냥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60대는 45% 갑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돼갖고 역삼각형으로 돼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여기서 방점을 두지 않는 정당이 된다면 민주당은 맨날 야당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손학규 전 대표 사퇴로 인해서 당내에서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그 정대철 고문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역방향 아닙니까? 그거 너무 하면 그거 이롭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야권 혁신 논의가 인적 쇄신이나 중진 퇴진 따위에 대안 없는 인물 교체론으로 나가면 이건 쓸데없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도리어 또 특정 조직 정치인이라든가 특정 인물을 쫓아내는 도리어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은 아까 노장청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야 민주당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게 이 방향하고 물론 손학규 대표가 자기가 은퇴함으로써 개혁적인 아이디어로서 무장한 젊고 새로운 인물들을 키워내고 예. 이들이 당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함께 중진들이나 또 혹시 노장까지도 다 이게 다 쫓아내는 분위기로 가면 이거는 또 이롭지 않은 예. 국민들이 볼 때 우리들 세대는 벌써 다 가고 민주당은 청년들로만 이끌어주는 정당 이게 별로 우리한테 이롭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정대철 고문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선거 이후의 이 선거 이슈나 당의 방향.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선거 전략에 관한 문제고 결국은 국민과의 눈높이를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조금 계몽주의적 슬로건을 자꾸 내세우고 정권 심판론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눈높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근원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저도 운동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만. 그럼요. 예. 운동권적 시각이라는 것이 스스로 도덕적인 우월성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강경 노선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운동권에 근거한 그런 국회의원들이든가 당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빠지는, 잘못하면 그런 것으로 몰입되는 강경 노선에다 도덕적인 우월성 밑바닥에 깔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이건 전부 이롭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민주당이 살아나고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건 지네들끼리만 노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사실상 그렇게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언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수와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정의당하고 합당 얘기가 조금 언론에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의당과 저희들은 합당은. 맞습니다. 예. 제가 또 한동안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종북 좌파라고 평해지는 쪽하고는 손을 분명히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무슨 이석기 씨가 끌던 뭐 그쪽 정당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손을 끊도록 하고 그 노력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심상정 노회찬 씨로 대변하는 그 정당하고도의 그 합당 문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리로서는 아까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당부가 좀 덜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도 단일화하는데 아마 당 대표들이 꺼렸고 사실상 단일화가 필요하고 전술상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들이 김한길 안철수 씨들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금방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 그쪽하고 합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요 필요한 때 연대는 해도 그리고 그것도 그냥 사람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정책 노선 비전을 앞장 세운 이런 연대는 해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맞아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연대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거도 단일화하는구나. 공천도 단일화하는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에 거기하고 합해져서 우리가 과연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가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지적한 중에 마지막입니다. 제 얘기는 질문의 네. 마지막이 아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사정치가 상당히 모호했다. 이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 사퇴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사실 정치의 아주 신인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하면 안철수라는 그런 양반이 우리 당을 처음에 살렸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안철수 대표 같은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정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양반이 좋은 뜻은 가졌지만 그걸 구체화하는 데는 현실적인 적응력이라고 할까. 그 아이디어가 현실과 맞아떨어져서 뭔가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의 좋은 뜻과 그의 이미지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같이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증폭시키는 데는 좀 더 연구하고 본인도 노력하고 우리도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원래 있었나요? 네. 비대위도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는 원래는 내년 3월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내년 1월에서 3월에 한다. 이건 거의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적인 기구를 오래 유지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당 상임고문회에서 비대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비대위 해체는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또 절반 이상이 지금 물리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조기에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게 나오면 정기국회, 국정감사, 또 세월호 특별법 등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게 다 지도부가 다 국회의원들인데 이게 그렇게 뭐 10월, 9월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당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고민하면서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그 진통의 관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절반 이상인데 그래서 그 3월은 너무 늦고 그 국회 일정이 12월로 끝나니까 12월 중순서부터 한 달을 줘서 1월 중순쯤 하자는 것이 계산된 그런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좀 글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오늘 이제 비대위가 나타날 모양인데 그 비대위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걸 관리형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차분히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 비대위 자체에서 민주당의 개혁 방안을 그런 큰 방향에서 또 내던지는 그리고 예. 그걸로 끌고 가는 저는 그 후자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아까 노장청이 같이 가는 예. 이런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고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 그다음에 아까 종북 세력이라고 칭하는 이런 세력과는 선을 분명히 그는 정당. 또 아까 얘기하듯이 486이라든가 이 젊은 운동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든가 강경 노선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개혁 비대위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외부 인사 영입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비대위예요. 예.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왈가왈부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크게 우리한테 공헌한 것이 없다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인사들 들어와서. 예. 외부 인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한테 충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외부 인사도 필요하고 당내 인사도 같이 현실적인 적응해서 당내 인사가 지휘하고 그 외부 인사들의 아이디어를 크게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적당치 않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요, 개파 얘기 아까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번에 이른바 비노 지도부가 실패를 함으로써 물러났기 때문에 친노들이 아무래도 대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 7월 21일부터 25일 동안 닷새간 전국 성인남이 2,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가 이제 표본 오차인데 이거 보면 문재인 의원이 15.5%로 1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들이 역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거기가 친노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만은 예. 친노니 486이 끌어가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랬도 이게 별로 도움이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나간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조금 실수한 서툰 이런 것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몇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친노다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래서 친노들도 친노라는 소리를 굴레를 씌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친노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것도 또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의원 개인으로서는 그가 어떤 욕망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을 거로 보는데 흥미있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서는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예. 후보가 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과 새누리당과의 어떤 비교를 보면요. 예. 후보가 우리가 헐쩍 많습니다. 저쪽에는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의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헐쩍 퍼서 많아요.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씨가 안 뒀지만 안희정, 정동영, 천정배 이런 등으로 그래서 이쪽에 가용 자원이 헐쩍 더 많기 때문에 저쪽
하고에 우리가 잘만 당만 좀 제대로 올라가면 해볼만 하고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잘 던지고도 13승을 놓쳤죠. 근데 네.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더그아웃에 들어와서 막 글러브도 던지고 그랬대는데 이 류현진 선수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카고 컵스하고 홈 경기에서 21번째로 등판을 했죠. 7이닝 동안 안타 9개, 좀 안타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네, 볼넷 하나 내주면서 2실점 잘 막았죠. 특히 7회 2사에서 뼈아픈 2대2 동점을 내주고 7회 말에 교체가 됐고요. 다저스가 7회 말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류현진의 4연승 그리고 13승 도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13승을 거뒀다고 하면 내셔널리그 다승 부분 공동 1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그 기회까지 아쉽게 놓쳤는데요. 그 안타를 결정적일 때 몇 개 맞았는데 이게 체인지업이란 공을 던졌을 때 맞았습니다. 체인지업은 원래 직구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오는데 직구보다 조금 느리고요. 예.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살짝 휘어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그런 그 유현 선수의 필살기였는데 그 공을 계속 거푸 던지면서 3개나 연속으로 던졌어요. 그러면서 안타를 맞고 실점을 하니까 그게 상당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회에 말씀하신 대로 교체아웃 되고 나서도 더그아웃에서 모자, 글러브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좀 화가 난 걸 좀 풀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 승수는 올리지 못했지만은 투구도 괜찮았고 하니까요. 다음 등판이 8일이거든요. 그때 로스앤젤레스의 에인절스하고 원정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그때 13승을 다시 노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19살의 김일주 선수 아주 어린 선수인데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사를 새롭게 쌌네요. 네, 어제 이제 충남 태안에서 하나금융 클래식이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김효주가 5언더파를 쳤고요. 2위가 1오버파입니다. 그러니까 6타 차에 아주 완승을 거뒀죠.
그러면 상금 3억 원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시즌 상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절반 시즌이 끝났는데요. 7억 7천만 원의 상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신재가 2008년에 7억 6,500만 원을 번 게 한 시즌 상금 최고액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번 시즌 절반만 돌고도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물론 상금 액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19살의 올해 이제 프로 2년 차입니다. 이 선수가 올해 3승 거두면서 상금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한 시즌 최다액 상금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잠시 쉬고 13개 대회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출전해서 계속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면은 상금은 계속 신기록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선수를 좀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좀 바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요즘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조금 도전의식이 좀 약해졌어요. 김효율 선수도 일단은 뭐 미국에 당장 가겠다 뭐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말이에요. 네. 허리 부상이 재발해서 중간에 대회를 기권했다 그러죠? 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일입니다. 월드 골프 챔피언십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게 타이거 우즈가 8승이나 거둔 대회거든요. 지난해도 우승을 했고 똑같은 장소에 열리고 그래서 이번에 우즈가 우승을 노렸는데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 두 번째 홀에서 샷을 치다가 허리가 아팠고요. 예. 결국 8개월을 돌고 나서 코스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과 별도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법과 원칙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가족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울동 최고위원 그리고 간사에는 경기도 안산 으르 지역구로 둔 김명연 의원이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김명연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현입니다. 예.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여당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이 위원회가 다른 그 여야 합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여야가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별법 그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예.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든 지원들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희생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특별법 이후로 미루면은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건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당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좀 하나하나 사례들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도와드리자. 그래야지 이분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나서겠다 하는 차원의 의제 표명인 것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그 애로사항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눈 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도 진도에, 10분을 우리가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가족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체육관과 팽목항에, 이분들을 이제 범대 보내서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계획하고, 이 가족들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분들하고 잘 안 맞는 것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생겨요, 종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 차원에서 접근해서 좀 서둘러서 그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는 거, 또 그 가족들이 이제 안산이나 인천이나 각지에 집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제 위기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습한다든지 또 아니면 안산에 합동 분향소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도 이제 운영상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이게 매일 교대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제가 이제 그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우리가 직접 그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이분들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이 사고를 당해서 사업이 스톱이 되거나, 경우. 네, 아니면은 이제 직장에 고용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장기 휴가를 냈는데 다시 이제 직장을 돌아간들 이 몸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와서 적응을 못했을 때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드리고, 또 그 학교에는, 단원고등학교에는 지금 1학년, 3학년들이 있고요. 2학년 생존자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지원,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입학 시즌인데 그 3학년 학생들 입학 문제를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지원해드려야 되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개개인이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안산이 지역구고 집이 안산이다 보니까 예. 수시로 분향소에 가보고 또 수시로 진도에 내려가고 하면서 만나보면은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많지만 이분들이 혼자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찾아내서 이중고를 겪지 않게끔 빨리빨리 서둘러 주자. 이런 거대로 이런 차원이죠. 어떻게 그 유가족들 만나 보셨습니까? 유가족도 좋아하나요? 이런 그 새누리당의 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이런 구성에 대해서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 그거와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것을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뿐인데 그거와 별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분도 있고요. 또한 특별법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의 원인이 여당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그거나 빨리 해라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반응이 좋든 안 좋든 분명히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실히 보고 귀로 듣고 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늘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당장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꾸 하다 보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그렇죠. 제가 처음 4월 16일 날 진도 내려갔을 때 사실 제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거기 분위기가 너무 엄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상주하면서 제 할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진정성을 서로 인식하고 하게 되죠.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하는 모양이죠. 피해 보상을 부각시켜서 진실 규명에서 손을 떼려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천만에 전 뭐 그 주장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요, 이 세월호 대참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면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진실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또 안전한 나라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데 이것을 우리가 슬며시 내려놓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730 때 좀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하고 우리가 그런 잔꾀를 부리면은 국민들의 민심은 바로 돌아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지금 모든 그런 진행되는 것들이 안 되더라도 당장 오늘 내일 계속 발생되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당장 이걸 해결을 해드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두른 거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피할 생각은 결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진정성이라는 그리고 시간감은 다 인정받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텐데 그 진도 많이 내려가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